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가족 발달적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족 발달적 접근이란 발음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사람이 전 생애를 거쳐서 발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애 주기적 발달이라는 것 비슷하죠. 가족도 단계별 발달 과업을 수행하면서 발달한다고 전제하는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에 따른 가족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 이론입니다. 펜이 여기 있죠? 네. 시간에 따른 기존의 변화 과정을 설명한다. 발달 과업이나 가족 생활 주기입니다. 가족 발달 이론은 미국의 대공황기인 1930년대 미국의 농촌 사회학자와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처음 가족 발달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시작됐습니다.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체계화되었고요. 이러한 체계 과정에는 힐과 그의 제자들, 특히 한센, 듀발, 로저스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올더스, 밀러, 마테스키, 화이트 등의 연구가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족 발달 이론의 주요 개념으로는 규범, 지위, 역할, 단계, 전이, 타이밍 이렇게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규범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준거하도록 강요되는 일정한 생활 양식, 일반적으로 한 집단의 구성원들에 의해 보편적으로 수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규범은 가족을 포함한 모든 집단의 기대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지위는 사회적 집단에서 연령이나 젠더 또는 직업이나 소득 등에 따라 결정되는 개인의 위치로서 지위에 따라 명성이나 재산, 생활 양식 등에서 차이가 나며 여기에서 계층적인 구별이 생깁니다. 역할은 사회관계에서 개인이 다른 사람에 대해 차지하는 위치에 맞게 행동하고 수행하도록 사회적으로 기대되고 요구되는 행동 양식을 말합니다. 자, 단계는 일의 차례를 따라 나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올더스는 단계를 가족의 생애를 구분하는데 이전과 이후의 기간들과 뚜렷이 구분되는 시간으로 이 단계에서는 이전과 이후의 상호작용 유형들이 분명히 구분되는 질적 변화를 수방한다고 봤습니다. 자, 전이는 물질이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하는 현상, 화학 용어 사전에 나오는 거죠. 한 가족이 질적으로 구분되는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옮겨가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시간, 상태, 박자 등을 맞추는 것으로서 시간적 조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개인, 관계 혹은 집단을 시간상 어느 지점에 위치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타이밍에는 규범적 타이밍, 연령의 타이밍, 그리고 사건 및 단계의 순서, 단계의 지속성 이런 것 등의 개념이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족의 변화 과정을 기술하고 설명하는데 초점을 두는 가족 발달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가족의 연구 문제는 시간에 대한 분석입니다. 즉, 각 가족이 내적으로는 가족 구성원들의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요구에 따라, 외적으로는 사회적 기대 및 생태학적 환경에 의하여 결정된 일련의 발달 단계를 거쳐 가는 가족 시간을 분석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가족 발달 이론은 다른 가족 이론과 구별이 되며 또한 개인의 생애 주기를 분석하는 생애과정 이론과 유사점이 있다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가족 발달 단계의 시작은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가족 구조와 가족 구성원의 생활이 유형화된 단계를 따르게 되고 본인과 배우자의 죽음으로 가족이 소멸된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가족의 생활 주기는 가족 발달의 척도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보이는 가족 생활 주기의 대표적 모형으로는 유영주 교수의 연구 모형을 들 수가 있는데 이 모형에서 제시하는 가족 생활 주기와 그 대략적인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유영주 교수는
우리 학과장님이 아닙니다. 1984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1984년도면은 나이가 어떻게 되죠? 앞으로 지금 40년 가까이 되는데 동명이인인 것 같습니다. 가족 형성기가 있어요. 가족 형성기는 결혼부터 첫 자녀 출산 전까지, 그리고 자녀 출산 및 양육기는 첫 자녀 출산부터 첫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자녀 교육기는 첫 자녀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시기, 자녀 성년기는 첫 자녀가 대학에 다니거나 취업, 군 복무, 가사를 협조하는 시기, 자녀 결혼기, 첫 자녀의 결혼부터 막내 자녀의 결혼까지, 노년기는 막내 자녀의 결혼부터 배우자가 사망하고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가족과 가족 구성원들은 가족이 처한 가족생활 주기에 따라 어느 정도 예견되는 발달과학을 수행해야 합니다. 가족이 수행해야 하는 발달과학은 가족생활 주기에 따라 가정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재배열하고 변화시키며 발전시키는 데 요구되는 것으로서 가족 구성원의 증감이나 새로운 규범의 출현으로 인해서 계속 변화되지만 가족이 해야 하는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족생활 주기별 발달과학은 한 단계에서 발달과학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프로이트의 견해를 차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이론에서 말하는 가족에 대한 가정을 힐과 한센, 올더스는 어떻게 정의했냐? 가족의 행위는 과거와 현재의 사회 환경과 개인 조건과의 함수관계에 있다. 즉, 가족의 행동은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의 목표, 기대 등을 통한 가족 구성원들의 경험이 축적되어 나타난 것이다. 연령에 따라 가족 구성원에게 부여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의 행위는 인간 발달과 분리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 비록 체계로서의 가족이 중요하지만 인간은 행위자인 동시에 반응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가족 구조 내에서는 개인인 가족 구성원이 중심이 된다. 자, 한편 인간은 성숙해감에 따라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행동을 주도하기도 하고 환경의 자극에 적절히 반응하기도 합니다. 가족과 가족 구성원들은 가족의 발달 단계에 따라 정해진 발달 과업을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가족들은 유사한 형태로 시간에 따라 변화해 갑니다. 사회 환경에서 개인은 가장 기초적인 자율체계입니다. 자, 가족 발달 이론은 가족 생활 주기에 따른 생활 수준, 결혼 만족도, 역할 분담의 변화 등 시간에 따른 가족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기술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가족 발달 이론은 인간의 생애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정서적인 문제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가족 치료에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론이 제시하는 일련의 단계들이 전통적인 성역할 분담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 중산층 핵가족에 준거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족 형태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이게 한계점에 있는 거겠죠? 1980년대 이후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가족생활 주기를 사용하는 학자들은 다양한 가족 형태에 주목하여 이혼과 재혼을 가족생활 주기의 한 단계로 고려하기도 하고 가족생활 주기의 순서에 있어서도 자녀 출산 후에 결혼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등 가족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도 중 하나, 올더스는 이혼한 부모의 가족 경로를 이혼 과도기와 한부모 가족의 형성 단계, 부모 역할 수행과 직업 생활의 지속 혹은 새로운 시작 단계,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가족 단계,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가족 단계, 청년이 된 자녀가 집을 떠나는 가족 단계, 중년의 부모 단계, 직업에서 은퇴하거나 노부모 부양 책임을 가지는 단계라는 7단계로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카트와 맥골들이 또 미국의 가족생활 주기를 집을 떠나 결혼을 통해 가족 형성, 그다음에 어린 아동이 있는 가족,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족, 가족들이 떠나고 들어오는 시기, 말년의 가족 등 6단계로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이혼과 재혼이 가족생활 주기를 변형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면서 재혼 가족의 경우 새로운 관계 형성, 새로운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개념화와 계획 세우기, 재혼 및 가족 재구성이라는 세 단계 틀을 제안했습니다. 이 밖에도 슬레이터와 맨처는 동성애 커플의 가족생활 주기를 제안하였으며 하잘과 로젠베르크는 입양 가족의 가족생활 주기를 제안하는 등 다양한 가족의 가족생활 주기를 설명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족 발달 이론의 또 다른 과제는 가족생활 주기의 검증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 가족 구성원들의 전 생애사를 종단적으로 연구해야 하나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이 제안도 한계를 갖습니다. 그러나 가족 발달 이론은 여러 가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가족 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가족 생활 주기 모형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을 적용해서 분석하는 수준도 개인, 가족관계, 가족 집단, 가족 제도로 구분하는 등 이론을 재개념화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가족론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가족의 잠재력을 최대화하여 건강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가족 시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죠. 즉 시간에 따라서 가족이 변화, 발달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발달 단계에서 직면하게 되는 잠재적인 스트레스나 긴장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에 따른 가족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가족 발달 이론은 가족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가족 문제를 예방하는 건강가정 교육이나 건강가정 문화 운동을 기획할 때 근거 이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족 문제 예측을 할 수도 있고 예방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른 가족의 변화 과정이 설명할 수 있다. 즉 발달 과학이나 가족 생활 주기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고요. 다음에 이제 여성주의적 접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주의적 접근의 이론적 관점은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남성 중심적인 제도, 문화, 가치관에 대해 성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을 제기하는 것이 이런 여건론적 관점입니다. 여건론적 관점은 여성 문제의 성격을 보는 입장의 차이에 따라서 크게 뭡니까?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급진주의, 사회주의, 여건론 등 4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자유주의 여건론은 자유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여성운동으로 표출이 되었습니다.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여성에게도 직업과 교육에서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회 제도와 관습, 법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주의 여건론은 여성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시키고 참정권을 획득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차별적인 관행이나 제도의 개선을 주장을 했고 차별의 원인에 대해서 밝히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사회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또 도외시할 수밖에 없었다. 마르크스주의 여건주의는 19세기 이후에 마르크스주의 여건주의는 사회주의적 여건주의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이 마르크스죠. 19세기 이후에 노동계급 여성들이 사회운동에 진출하면서 생겨났습니다. 자, 이들은 여성 문제를 경제적 억압구조와 연결시켜 파악했습니다. 즉 사회의 모순이 계급의 모순에서 온다는 마르크스주의의 전제를 인정하면서 여성 억압도 그 궁극적인 원인이 사유재산 제도 혹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있다고 봤습니다. 사유재산 제도의 모순으로 나타나는 남녀 간의 지배관계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리,
성별 노동분업, 일부 일처제 가족제도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이것이 여성 억압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취업 여성의 이중노동 수행이나 여성을 저임금의 산업 예비군으로 활용하는 것이 자본주의 체제의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 억압에 대한 해결은 먼저 사유재산 제도에 기초한 자본주의 체제의 계급 모순이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자, 여기에 더해서 급진주의 여권론입니다. 급진주의 여권론은 여성 억압을 계급 억압의 부산물로 보는 마르크스주의 여권론과 달리 여성 억압의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즉 계급 모순을 해결했다고 보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여성 억압을 예로 들으면서 여성 집단을 지배하고 여성을 종속시킴으로써 이득을 보는 집단은 자본이나 사회구조가 아니라 남성 집단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성 억압의 근원은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가부장제도에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급진적 여권론자들은 여성 억압이 나타나는 영역으로 사회구조나 법, 제도보다는 출산, 성애, 문화 이런 것 등을 강조했습니다. 결혼이나 출산을 통해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성애보다는 여성들 사이의 자매를 강조했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그 다음에 사회주의 여권론은 마르크스주의 여권론과 급진주의 여권론이 제기하는 자본주의 체제와 가부장제에 대한 접근을 발전적으로 비판적이고 발전적으로 통합해서 여성 문제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즉 사회주의 여권론에서는 여성 억압의 근원이 자본주의적 구조와 가부장적 구조 모두에 있다고 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성별 분업은 생산, 소유 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 차별적인 문제이며 따라서 성별 분업이 가부장제를 낳고 유지하는 주요 기제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트만은 가부장제를 여성 노동력에 대한 남성의 통제로 정의했고 여성 노동력에 대한 통제는 여성이 경제적인 자원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여성의 성을 제한함으로써 유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가부장제가 자본주의 노동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노동시장에 나타나는 성별 직업 분리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봤습니다. 자유주의 여권론적, 사회주의 여권론적,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 여권론적, 급진주의 여권론적. 자, 그러면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가족은 어떤가? 가정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하는데, 첫째, 파슨스를 대표로 하는 구조기능론자들이 가정을 안식처로 보는 입장, 둘째, 여권론자들이 제기하는 불평등과 투쟁이 존재하는 장소로서의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조기능론에서 핵가족은 경제적 원리가 지배하는 산업사회의 유일한 은시처이자 안식처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들은 공적 영역인 사회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사적 영역인 가정에 돌아와 휴식하고 정서적으로 만족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가정은 노동력을 재충전하는 안식처이며 아늑한 공간이 됩니다. 여성은 휴식처로서의 가정을 만드는데 정서적 역할을 하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안식처라고 할 때 가정은 가족 구성 모두에게 안식처인가? 아니면 가정이 누구를 위한 휴식처와 안식처가 되는가 하는 질문 던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처럼 취업 여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에게 정서적 기능을 담당하여 가정을 휴식처로 만들도록 그 역할을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밖에서 노동력을 소모한 취업 여성에게는 가정이 직장에서 돌아와 가사노동을 해야 하는 노동의 장소이지 휴식처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가족 구성원들 간에 권력의 불평등이 전제될 때 가족은 긴장의 장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 맞는 아내의 입장에서 볼 때 가정은 쉼터가 아니고 위험한 장소죠. 자, 이런 의미에서 가정이 남성에게는 안식처,
혹은 적어도 여가의 장소로 경험될 수 있지만 거의 모든 여성에게는 안식처가 될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권론자들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분석했는데, 첫째, 안식처로서의 가정이 남성은 임금 노동, 여성은 가사노동이라는 성에 따른 노동분업을 전제로 한다. 두 번째, 안식을 주는 사적 공간으로서만 가정을 바라보는 것이 가족 구성원들의 경험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권론자들이. 자, 그럼 여권론적 시각과 무보수 가사노동인데, 가사노동이 생산노동으로서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전통적인 경제학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무시해 왔어요. 이는 여성의 가정에서 관찰되지 않는 활동이 표준적인 경제적 정의에 따라 기술적으로 측정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여성의 경제적 기여를 왜곡하는 도구로서 이용되었으며, 그로 인해 여성들은 남성들만큼 노동의 대가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자, 이처럼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 노동을 포함한 가사노동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여성 노동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여권론적 관점은 여성의 가사노동 가치를 가시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개발과 함께 국민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건강가정론에 적용을 할 것이냐? 건강한 가정의 기본은 양성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요. 건강한 가정은 가부장적인 과거의 가정이 아니다. 결론을 졌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가족원의 부양,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에 참여할 것을 가족 가치로 제시를 했어요. 특히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정 양립을 위한 양성평등한 육아휴직제, 이런 것 등 사회적 인식 제고 및 법, 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을 했고요. 가족 부양 지원 및 가족 돌봄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학적 접근이 있네요. 경제학적 접근은 건강가정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에서 다룰 주요 이슈는 인적 자본 형성에 대한 가정의 역할, 그리고 가계 재무 관리를 통한 경제적 안정성 확보, 중요하죠? 경제적 안정성 확보입니다. 이러한 이슈와 관련되어 건강가정 정책 및 건강가정 사업에 대한 요구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를 간단히 서술함으로써 건강가정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을 보도록 하는데, 인적 자본 형성의 장으로서 가정의 역할은 어떤 것이냐? 개인에게 내재하는 자원이나 역량, 노동력의 질적 측면입니다. 즉, 가정은 자녀 돌봄과 사회화, 교육 환경 제공을 하고 있고, 이것은 인적 자본 형성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인적 자본의 형성과 개발, 그 다음에 가정의 건강성은 자녀의 성장을 지원하고 건강한 시민의식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합리적 자원을 관리하기에 됐고요. 그리고 휴식 및 여가를 공유를 한다. 이게 가정의 건강성입니다. 이것은 인적 자본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강가정 정책은 맞벌이 가정을 위한 가족 돌봄 지원, 일하는 가정의 일가정 양립 지원, 양성평등한 역할 분담 지원, 자녀의 건강한 출산과 성장 발달 지원, 부모 역할 지원입니다. 이 건강가정 정책이 이렇게 가게 된다면 가정의 건강성이 증진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인적 자본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계 재무 관리를 통한 경제적 안정성 확보입니다.
가정의 경제적 자원이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중요한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경제적으로 조금 빈곤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가정이 평탄하지가 않겠죠. 다른 자원과 대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관리하는가 중요하죠. 가계 재무 관리의 중요성은 가정은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면서 제한된 경제적 조건 하에 구성원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자원관리 활동의 단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계 재무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가정의 경제적 안정성이 달라지겠죠. 예. 건강가족론의 적용은 가정의 건강성은 인적 자본 형성을 이루는 데 중요한 정책이 될 수가 있고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 안정적인 가계 경제는 가정의 건강성 따라서 합리적인 가계 재무 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학적 접근에서는 시간이 좀 쫓겨서 빨리빨리 지나갔는데 어쨌거나 지금 오늘까지 차트 2 2장까지는 마쳤습니다. 이론적 접근이 조금 이렇게 많고 설명이 좀 많이 깁니다. 그렇게 뭐 다 일일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는 어렵지만은 한번 책을 읽어 보시면은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